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제 8주차 행정 통제부터 들어갑니다. 5장이 다 끝나서 약간 마음의 안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저께까지 해서 우리 5장 문제풀이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5장이 양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좀 버겁고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뭐, 그래도 어쨌든 5장을 마무리했으니, 우리 5장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고 생각하시고, 복습도 이 굿모닝 행정학 여러 번 돌려보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네. 자, 우리 오늘부터는 행정 통제. 네. 그래서 행정 완료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챕터 1, 행정 통제와 행정 참여고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행정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 책임은 아시겠지만 행정 책임이죠. 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조를 했지만 얘는 권리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일종의 의무입니다.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의무 또는 부여된 권한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의무의 전제가 들어가 있다.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러한 행정 책임을 우리가 제도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 이게 가장 전통적인 분류 방식이고요. 그 다음 뒤보니까 롬직에 이번에 출제되었었던 책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첫 번째, 파이너의 고전적 외제적 책임론, 프리드리히의 현대적 내재적 책임론. 그래서 프리드리히가 강조했던 건 제가 긴 책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료의 내면적 기준에 의한 책임.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를 가져야 하고요.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재량을 확보해야 한다. 나 스스로가 지는 책임이 프리드리히가 강조했던 거고요. 상대적으로 파이너는 법적인 책임을 좀 더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또 이번에 기출되었었던 바로 드브니까 롬제 책임의 유형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정 통제의 원천 그리고 조직에 대한 자율성 이렇게 두 가지 가준 기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이렇게 행정 책임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을 했죠. 관료적 책임, 법률적 책임, 전문적 책임, 정치적 책임. 그중에 제가 법률적 책임만 한번 빈칸을 쳐봤어요. 근데 사실 네 가지 책임은 다 보셔야 합니다. 법률적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롬잭이 얘기했죠. 법률적 책임은 색깔이 다르게 됐네요. 법률적 책임은 입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을 통한 책임입니다. 행정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강제적인 통제, 이걸 법률적 책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행정의 통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행정 통제를 가장 강조했었던 학자는 바로 길버트입니다. 그래서 통제자의 위치, 성격에 따라 행정 통제의 유형을 분류했고요. 통제의 성격에 대해서 내용을 딱 했는데 제가 얼굴로 딱 가려버렸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정치행정 이원론이니까 행정과 정치가 분리되어야 하는 거죠. 정부의 통제를 외부에서 통제자가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 외부의 통제자가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행정국가화가 되면 될수록 아시겠지만 정치행정 이원론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행정국가라고 하면 행정이 가치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통제하기 좀 힘듭니다.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워서요. 외부 통제 좀 힘들고요. 내부 통제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현재 여기 두 가지에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4번 문제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통제의 방법 여러 가지 봤었어요. 옴부즈만. 아시겠지만 유럽의 옴부즈만은 외부적인 통제이자 공식적인 통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고요. 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외부 통제로 보지 않고 내부 통제로 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은 우리나라 성격의 옴부즈만이냐 아니면 외국 성격의 옴부즈만이냐 제 옴부드만이냐 이거 제가 구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제의 방법들을 쭉 설명을 하죠. 그중에서도 교차 기능 조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에 여러 개의 부처들이 같이 관련되어 있는 스텝적인 망료라고 표현을 했죠. 참모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들을 교차 기능 조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사혁신처, 인사기능, 기획재정부 예산 배분기능, 행정안전부 직제개편, 이러한 여러 가지 같은 업무, 모든 조직에 함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업무들을 처리하는 조직, 이런 조직들에 의해서 내부 통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교차기능 조직이라는 표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충민원 처리하고 있다. 행정심판, 여기 나와 있는 구성, 그 다음 고충 처리 및 대상 기한, 요거 다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빈칸은 요걸로 한번 골라봤어요. 죄송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가 고충민원을 청구했다. 그럼 며칠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게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우리나라와 유럽의 옴부즈만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면서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한번 쭉 봐주시고, 그 다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가 이걸 지금 보시는 8번째 빈칸에다 집어넣었어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게 뭔데?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옴부즈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얘기한다면 중앙정부기관인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두게 되는 옴부즈만의 형태, 행정감찰관의 형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옴부즈만 얘기까지 쭉 하고요. 그 다음 다양한 민원 참여에서 제가 민원행정이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민원 얘기 잠깐 했어요. 정부기관은 민원 처리해줘야 하지만 만약에 그 민원의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런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실제 기출된 게 몇 개 없어서 그 기출된 문제의 내용들이 다 별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들어가는 건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보 공개는 아예 빈칸을 딱 여기다 있겠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현재 요거 내용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소를 가지고 일정 기간 거주하는 등록된 외국인도 정보 공개 청구권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내용들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보공개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쭉 보셔야 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입니다. 참여예산은 제 국가재정법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국가재정법은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내용밖에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참여예산은 우리 여기 참여 방법에서 같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참여예산제도를 제일 처음 시행했던 것은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라는 시리입니다. 이게 1989년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빈칸을 여기다 치긴 쳤는데 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빈칸을 쳤다기보다는요. 문장을 읽었다는 걸 전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문장 자체는 사실 기출선지에서도 많이 보이는 표현입니다. 포르투 알레그레 시에서 처음으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빈칸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12번 이렇게 내용 정리되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죠. 국민참여예산,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넘어가면 내용 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 정부 혁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혁신은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기 위해서 행정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 이게 정부 혁신이 될 거고요. 정부 혁신에 대해서 절차, 특성, 정부 혁신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법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정부 혁신에 대한 구조적 접근법, 다음 페이지 보면은 과정, 기술적 접근법, 인간의 행태를 바꾸고자 하는 행태적인 접근법. 제가 빈칸은 여기서 쳤어요. 지금 보시는 요 사업 중심적 접근법. 사업 중심적 접근법이 뭔데요? 이거 글을 읽고요. 구분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신공공 관리는 해결이 된 성과 중심의 관리고요. 정책 목표, 내용, 소요되는 자원에 초점을 두어서 행정의 목표를 개선하고 목표 개선을 했어. 그것 때문에 서비스의 양과 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정책 분석, 평가, 생산성의 측정 이런 거 모두가 다 사업정신력 접근법의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별색이 나와 있는 파트가 우리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헌지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혁신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했고요. 사실 정부 혁신에 관련돼서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주체, 속도 뭐 이런 것보다요. 정부 혁신이 실패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실패하는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극복 방법에 세 가지가 있죠. 지금 보시는 강제적인 방법, 기술적 공리적 방법, 사회적 규범적 방법. 제가 이 중에서 뭐 골랐느냐? 기술적 공리적 방법 골랐습니다. 기술적 공리적 방법은
말 그대로 기술적이고요. 이득을 챙겨주는 방법입니다. 공리적인 형태의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사, 예산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혁신에 대한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어요. 물론 지금 책 뒤에 혁신의 사례에서 OECD 국가의 사례들, 그래서 대처나 메이저나 플레어 영국이죠. 미국의 레이건이나 클린턴, 부시, 그 다음 지금 보시는 뉴질랜드, 우리나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신공공 관리론적인 가치들이 어떻게 행정 혁신으로 구형됐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가고요. 우리나라 정부 조직 개편은 주요 사항들은 한 번씩 읽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변화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정부 혁신까지 내용 얘기했습니다. 행정 통제, 그다음 책임, 정부 혁신 여기까지 해서 전반 파트 구성하고요. 우리 내일은 지식행정, 정보화 사회 행정, 법령 표현들이 많아서 약간 외울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가볍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힘내세요. 우리 이번만 마무리하면 이제 요거 해서 일주일 동안의 과정만 딱 마무리하면 기분 좋게 기본 종합반 종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안녕.